진주야, 뇌물 받고 검사질했던 너네 아들 잘 있니? 예비 며느리는 애 딸린 미혼모라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네. 잘 나가는 고등학교 동창 박미자가 수백 명이 보는 동창생들 앞에서 제 아들이 뇌물수수로 파면된 검사라는 사실과 곧 결혼을 할 예비 며느리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애 딸린 미혼모라고 대형 스크린에 띄워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줬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이 저렇게 자신만만한 위치에 서 있게 될 줄을요. 저는 강남구 서초동에 사는 올해 62세가 된 김진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한 치욕을 어떻게 되돌려줬는지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젊었을 때는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꼼꼼한 사람이에요. 돋보기 하나 들고 수억 원짜리 탈세 장부를 뒤집어 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평생 동안 지켜온 신조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정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저희 아들 태준이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공직자이고 검사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품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는 아들을 보며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워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봄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편함을 보니 하얀색 봉투가 있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검찰청이었고 수신자는 아들 김태준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우편물인가?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꺼낸 종이 한 장에 적힌 세 단어가 보였습니다. 뇌물수수, 파면, 김태준. 그 단어들을 보자마자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검찰청에서 아들에게 온 파면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는데 사실을 확인하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여러 번 갔지만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었어요. 그런데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가 될 손은진이란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31살이었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좋아하겠어요? 은진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였거든요. 결혼도 안 한 채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서초동 한복판 대로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애 딸린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세탁소를 하고 있다니 어떤 부모가 그런 며느리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키운 검사 아들의 짝이 애 딸린 미혼모의 세탁소 주인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은진이와 헤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태준이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 앞날을 생각하라고, 사람을 볼 때는 제대로 보라고, 수준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에 여자가 반인데 왜 하필 애 딸린 미혼모나 만나고 있냐고 아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아들이 파면된 이유가 마치 은진이 때문인 것 같고 너무나 화가 나서 외투를 걸치고 은진이가 일하는 세탁소로 가서 한바탕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초동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세탁소는 유리 통창 너머로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환한 조명이 유리창 바깥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빗방울이 외투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우산도 펴지 않고 문을 밀어 열었어요. 스팀 냄새와 세제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진이는 작업대 앞에서 손님 셔츠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은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공간에는 은진이가 키우는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진에게 다가가 손에 든 파면 통지서를 은진이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작업대 끝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야, 손은진. 대체 이게 뭔지 알아? 저는 짜증이 나서 무턱대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은진이가 놀라는 듯한 눈빛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야, 왜 하필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거니? 애까지 혼자 키우면서. 너는 양심도 없니? 무슨 깡으로 결혼도 안 한 검사 새신랑을 만나고 싶은 거야? 은진이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일단 앉으세요. 저는 짜증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성이라는 것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세탁소 작업대 위에 놓인 분무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분무기 뚜껑을 열어서 은진이에게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이마에서 뺨으로, 뺨에서 턱으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은진은 닦지도 못한 채 그대로 맞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앞치마에도 물이 번졌어요. 그런데 은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서 제 모든 행동을 다 받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작업대를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바닥에 작은 금속 소리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그런데 은진이는 욕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 여자는 왜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제가 던지는 그 모든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듣고만 있고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처음엔 인내심이 대단한 여자고 독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검사하더라고 헤어질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은진이의 눈을 보니 슬퍼 보였는데 저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딴 식으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약해질 줄 알았니? 은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떨어진 통지서 조각을 주었어요. 젖은 손으로 종이를 소중히 집어드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게 문이 쿵쿵 두드려졌습니다.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 태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시간 맞춰서 왔는지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은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야, 손은진 잘 들어둬. 난 절대로 너를 내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내 아들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줘. 내 아들 발목 잡지 좀 말고. 그때 태준이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은진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을 잘못 키웠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결국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다니. 처음엔 아들까지 원망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태준이가 검사직에서 파면 당하게 된 건 은진이라는 아이가 다니던 군수업체 메카닉 그룹이라는 곳 때문이었거든요. 아들 태준이는 기관총과 장갑차 그리고 드론 등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였어요. 검사로서 몇 조 원 단위의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군수업체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이 되었고 그 업체를 조사하다가 재무팀에서 일했던 손은진을 만나서 결국 사귀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팔자가 센 여자를 만나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제 팔자가 센 건지 혼자서 애를 키우는 은진이의 팔자가 센 건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아들과 은진이를 뒤로 한 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고등학교 동창 박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박미자가 있었어요. 사실 미자는 아들이 수사했던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 회장 박태영의 아내이자 제 고교 동창이었죠. 메카닉 그룹은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무기를 다루는 업체이다 보니 정관계 인사들까지 웬만한 검사가 아니면 수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공룡 같은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에 남편을 둔 박미자는 무서울 게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 도심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비서가 무언가를 보고하자 미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자기 남편의 회사인 메카닉 그룹을 수사하던 제 검사들의 파면 통지서가 전달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미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연결되자 낮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주야, 나야. 오랜만이다. 얼굴 좀 보자. 그 목소리는 오랜 친구를 반기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와인잔 속처럼 붉고 차가웠어요. 사흘 뒤 정장을 갖춰 입고 미자가 알려준 호텔 펜트하우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파면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매달려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고 손에 쥔 핸드백 끈이 하얗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흰 드레스에 목걸이가 번쩍였고 주위에는 마치 같은 패거리들처럼 보이는 어쩌면 잘 나가는 박미자의 하수인들 같아 보이는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자가 두 팔을 벌리며 일어섰어요. 어머, 진주야. 왔어? 이게 얼마만이야?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제 아들이 자기 남편의 회사를 수사하던 검사라는 사실도 알았고 파면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미자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진주 왔다. 국세청의 공무원으로 계산기나 두드리던 여자야. 다들 알지?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미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주야, 네 아들 태준이 요즘 어떠냐? 뉴스 보니까 좀 시끄럽던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마 곧 누명 벗고 정리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뇌물 검사로 몰린 거라니까 참 안 됐다 싶었어. 어머니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데 아들이 돈이나 처받고 검사질하다가 잘리니까 더 창피하겠다. 그치? 동창 하나가 작게 웃었어요. 다른 사람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손에 쥔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짓했어요. 진주야, 잠깐 나와봐. 너한테 할 말 있어. 저는 미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자는 저를 연회장 옆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어요.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미자가 난간에 기대며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명품 구두 코 부분에 샴페인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테이블 위 냅킨을 집어 저에게 내밀었어요. 미자야, 내 구두에 묻은 와인 좀 닦아줄래? 구두 닦기처럼? 순간 저는 냅킨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무릎이 굽혀지기 전까지 제가 무릎을 꿇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미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줄게. 태준이 살리고 싶지? 난 그럴 힘이 있다는 거 잘 알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내 앞에서 먼저 무릎 꿇어. 그리고 미자가 제 귀에 대고 낮게 덧붙였어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태준이 숨통은 튀게 해줄게. 무릎이 차가운 발코니 바닥에 닿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공무원이었던 저 김진주. 그 이름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의 구두를 무릎 꿇고 닦고 있었어요. 파면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냅킨이 가죽 위를 문지를 때마다 제 자존심도 함께 달아갔습니다. 미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이 저를 짓밟았습니다. 도심 야경이 발코니 너머로 반짝였고 연회장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면 안 됐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미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내가 도와줄게. 태준이 일 내가 손 쓸 수 있어.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구두를 열심히 닦았어요. 미자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두껍고 낡은 봉투였어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어서면서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어요. 미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주야,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 들어가자. 고생했어. 오늘 제대로 즐겨야지. 연회장 안으로 돌아온 뒤 핸드백 속 봉투를 꼭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창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테이블 아래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안쪽 종이를 꺼냈어요. 눈이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아들을 돕겠다는 확약서가 아니었어요. 미자의 차명 계좌 세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지시서였습니다. 유령 법인 명단, 계좌번호, 처리 방법. 그것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저를 공범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서류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안에 들린 이것은 제가 서명하는 순간 저도 미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서류였습니다.
봉투를 도로 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태준이 생각났습니다.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때 연회장 앞쪽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은 영상이라는 소개 자막이 떴어요. 동창들이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미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중간쯤 흘렀을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태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화면 아래 자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태준의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예비 며느리 은진이의 세탁소 외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파면된 검사의 예비 며느리, 미혼모 세탁소 운영자.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창피해서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스크린 속 세탁소 사진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동창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다들 놀랐지? 우리 진주 사정이 좀 딱하잖아. 아들이 돈 받고 검사직에서 잘리고 애딸린 미혼모랑 결혼한다고 하네. 하하. 다들 우리 진주 좀 위로해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귓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미자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할게. 진주랑 할 얘기가 있어서. 미자가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미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음악 소리가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말했어요. 진주야, 그 영상 내가 만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태준이 뇌물 검사로 만든 것도 나야. 처음부터 내가 설계한 거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자가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네가 더 망가지는 꼴 보는 게 내 낙이거든. 오래됐어, 그 취미. 그리고 미자는 마치 마녀처럼 웃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미자가 설계했다고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내가 구두를 닦아준 사람이. 내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린 사람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미자는 태연하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미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내렸어요. 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네가 수십조 원 매출을 올리는 남편, 정치인, 공직자들과 친한 권력을 가진 남편을 믿고 까부나 본데
내가 조만간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요. 그렇게 로비를 빠져나오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박미자가 설계한 함정에 아들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여자의 구두를 닦았다는 것, 그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입고 있던 옷도 젖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빨라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조등이 꺼진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유령처럼 다가오는 그 차를 보며 발이 굳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놀라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굉음이 들렸어요.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승용차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고 낡은 트럭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승용차를 밀쳐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를 다치지 않게 막아주었어요. 그 낡은 트럭은 충격으로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어요.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승용차를 피하느라 무릎이 긁혔고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검은 승용차는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진 세탁소라는 이름이 적힌 트럭이었어요. 빗속에서 그 글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트럭이 왜 갑자기 여기서 있는 걸까? 은진이 미자의 모임 장소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혹시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걸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세탁소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은진이 세탁소 직원인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걷어냈어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을 한 건 바로 은진이었어요. 챕터 3- 비밀 병기 공개. 저는 먼저 119를 부르고 차 안에서 쓰러진 은진이를 끌어내렸습니다. 은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핸들 위로 고꾸라진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세탁소 차량 트럭 문을 붙잡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이 빗속에서, 왜 저를 향해 달려온 차 앞으로 뛰어든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은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아들이 제 옆에 서서 은진이를 확인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준은 미자의 모임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에게 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태준은 트럭 안으로 뛰어들어 은진을 안았습니다. 은진아, 은진아. 제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박미자의 비서가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자가 시킨 것이었어요. 저를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앞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준 건 바로 은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멸시하고 분무기 물을 끼얹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목숨을 구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미안함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제발 살아야 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대원들이 은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태준이 은진의 손을 꼭 쥔 채 따라갔어요. 은진아 제발 죽지 마.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혼자 서 있는데 발밑에 은진의 가방이 보였어요. 충돌 충격에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가방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류 뭉치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품에 안고 구급차를 향해 뛰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어요. 태주는 수술실 앞 복도에 서서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도 수술이 잘 되길 바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충격이 커서 말로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대신 대기실 구석 자리로 돌아와 은진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쳐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장은 은진이가 키우는 아이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출생신고서, 그리고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어요. 눈이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은진이 키우는 그 딸아이는 은진이가 낳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아이의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호, 김수연. 그 부부는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의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형제, 부모님도 없었고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두 사람이 죽기 전 은진에게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알게 된 것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공룡 같은 거대 방산업체의 내부 비리 실체를 알게 된 내부 고발 직원이 목숨의 위험을 직감하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겠죠. 은진이는 동료 부부가 의문사로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자 공포를 느끼고 퇴사한 것이었어요. 퇴사한 은진이에게 사건 수사를 요청하던 아들 태준이가 은진이를 좋아해서 사귀게 된 것이었고요. 은진이는 동료가 의문의 사고를 당한 채 사망한 사실에 공포를 느껴 공룡같이 커다란 방산업체에서 조용히 퇴사를 하고 아무 정보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세탁소 일을 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검사인 남자친구이자 제 아들 태준이까지도 뇌물수수 누명을 씌워서 파면시킬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었죠. 두 번째 서류는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기록이었어요. 계좌번호, 날짜, 금액, 경로.
5년치 기록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30년을 일한 눈으로 봐도 정교한 추적이었어요. 이걸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아들 태준이와 함께 준비한 메카닉 그룹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은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낡고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중간쯤 펼쳐진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눈이 멈췄어요. 오늘도 태준이 어머님께 혼났다. 물세례를 얻어맞고 온갖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난 태준 씨를 사랑하니까 그 어머님도 사랑해야 하니까. 그리고 태준 씨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니까 나도 내 아들이 애딸린 미혼모랑 결혼하다고 했다면 아마 반대했을 테니까 라고 적혀 있었고 언젠가 어머니도 진실을 알게 되시면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날까지 버티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태준이가 보여준 그 일기장을 보고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니까. 그 한 문장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퍼부은 폭언 속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저를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진실을 알면 이해해 줄 거라고 그것을 믿으며 5년 동안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예비 며느리 은진이게 대했던 저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저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미행하고 위험을 감지해서 자신이 오히려 사고를 당해서 병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은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은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쥐어짰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은진이 세탁소 안쪽 밀실에 구축한 서버 기록이 있었어요. 미자의 해외 비자금 이동 경로, 차명 계좌 목록, 메카닉 그룹의 군납 비리 원천 데이터, 5년 동안 혼자 쌓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진작 움직이지 않은 걸까? 의문이 들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박미자가 동료 부부를 처리한 방식을 아이에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완벽한 한 방을 위해 5년을 기다린 거예요. 최고의 박앤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변호사 로펌을 거느린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강력하고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혼모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은진이 대신 동료 부부가 내부 비리를 갖고 있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동료들의 아이를 책임지려고 한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달려갔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진의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진이 5년 동안 혼자 쌓아온 것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것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미자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아니,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수술실 앞에 선 태준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태준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은진이가 깨어나면 내가 직접 사과할 거다. 그리고 우리 셋이서 저 여자를 끝내버리자. 서류 뭉치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처럼 보이는 것이 그 눈 안에 생겼습니다. 사흘 뒤 은진이 깨어났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곳을 둘러보듯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분무기 물을 끼얹고 모욕을 퍼부은 사람이 침대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은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아,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먼저 판단했다. 미안하다. 은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다 읽었어. 네가 5년 동안 혼자 준비한 것들.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은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나한테 그 미안함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번엔 내가 네 옆에서 도움을 줄게. 그래도 난 30년 동안 공무원 일을 함려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세무 쪽으로는 국세청 호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퇴했거든. 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저 무서운 놈들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은진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죽인 사람들이고 경찰, 검찰,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재계 인사들까지 모두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준 씨까지도 뇌물수수한 것으로 꾸며서 파면시킨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 사람들 비리를 파헤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처음으로 제대로 뛰는 것처럼. 그래, 끝까지 가보자. 어차피 죽을 뻔한 목숨, 네가 살려줬잖니?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어요. 은진의 눈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인지 확신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햇살이 병실 안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30년 된 돋보기를 핸드백에서 꺼내 손에 쥐었어요. 조용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던 그 발코니에서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30년 된 돋보기를 핸드백에 넣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수십 개의 탈세 기업을 무너뜨릴 때 느끼던 그 감각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정확한 것. 숫자 뒤에 숨은 거짓을 찾아내는 사냥꾼의 감각이었습니다. 태주는 병원 주차장에서 저와 나란히 섰어요. 셋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제가 수사하다 빼앗긴 서류 중에
사본을 따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 유령 법인 리스트입니다. 태준이 재킷 안쪽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내밀었어요. 제가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법인 이름만 23개였어요. 손가락이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흘 뒤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미자는 여전히 저를 가사 도우미처럼 부렸고 저는 군말 없이 미자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미자의 경계심을 허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굴욕을 참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파면된 아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굴욕을 참고 일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이 더욱 크지 않았던 거였죠. 박미자의 집은 평창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던 날 미자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주야 왔어? 오늘은 서재 좀 정리해줘.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서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손에 힘을 줬어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어요. 미자가 외출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부터 확인했어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핸드백 안에 넣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죠. 그날 밤 은진의 세탁소 밀실에서 은진과 나란히 앉아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형광등 아래 좁은 공간이었어요. 바깥에서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손톱만 한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곽이 드러났어요. 미자의 차명 부동산 명의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법인 이름, 부동산 주소, 금액, 날짜, 모든 것이 복원되었어요. 은진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만으로도 반격을 시작할 수 있어요. 손에 쥔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어요.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했어요. 미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은진의 몫이었어요. 은진은 미자의 개인 비서 스마트폰을 복제했습니다. 박미자의 비서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왔을 때였어요. 은진이가 세탁소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서초동 세탁소는 방산업체인 메카닉 그룹 본사가 위치해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얻으려고 위장하려고 세탁소를 운영한 것이었어요. 카운터에 잠깐 내려놓은 스마트폰에 은진의 손이 스쳤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미자와 비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은진의 모니터에 떴습니다. 미자가 살인 청부업자와 접촉한 음성 녹취록도 나왔어요. 저를 향해 달려온 그 검은 승용차를 지시한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을 처음 들었을 때 손이 굳었어요.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귀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진이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 꽉 쥐었어요. 세 번째 작전은 미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미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손톱만 한 추적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국세청 시절 현장 조사에서 쓰던 방식이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의 가방이 움직이는 경로가
은진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미자는 일주일에 2번 평창동 어느 골목 안쪽 건물을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은진이 그 건물 등기부를 조회하자 법인 이름이 떴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유령 법인 리스트 23개 중 하나였어요. 미자의 비자금 관리용 아지트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은진이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에 뭔가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들어가 볼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간다. 미자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며칠 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명 계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제가 직접 나서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여기로 와봐. 평창동 그 건물 안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장 안에 금고가 있었어요. 미자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탈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들 좀 정리해줘.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었어요. 차명 계좌의 입출금 패턴, 금액의 단위, 날짜의 간격. 이 숫자들 사이에 미자가 쓰는 자금 세탁 방식의 규칙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핵심 패턴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미자가 스스로 수법을 설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계좌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한 거니? 세금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해서 미자가 아무 의심 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백이었습니다. 미자가 커피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금고 옆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쪽에 오래된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보니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자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다 됐어. 말끔히 처리했어. 저는 세금 정리를 도와주면서 저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 밀실에서 태준이와 은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태준은 파면당했지만 검사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수사관들과 함께 미자가 매수한 증인들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했어요. 협박 편지 사본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메카닉 그룹 중앙 서버에서 뽑아낸 군납비리 원천 데이터를 모니터에 띄웠어요. 30년치 단가 부풀리기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미자의 자금 세탁 패턴을 수기로 정리한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진이 말했어요.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돼요. 저 금고 안에 있는 것.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부를 꺼내오면 끝난다. 저는 낮게 말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은진의 모니터가 울렸어요. 미자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은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박미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떡하죠?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미자가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에 강철민 상무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강철민 상무는 박미자의 오른팔이자 메카닉 그룹의 실세로 미자가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마다 앞세우는 남자였어요. 저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은진이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박미자의 비서가 강철민 상무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그 여자들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탁소 밀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선수를 빼앗겨요. 은진이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금고안의 장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좁은 밀실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웅웅 울렸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불법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 증거 효력이 없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국세청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미자가 스스로 장부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새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자가 스스로 금고를 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었어요. 어젯밤에 계좌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 국세청에서 특정 법인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가장 두려워할 말이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미자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자가 말했습니다. 진주야, 당장 여기로 넘어와. 저는 평창동 사무실로 향했어요. 골목 안쪽 건물 계단을 오르는데 손에 쥔 핸드백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장부를 봐야 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자가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명품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미자가 물었어요. 어디서 그 얘기 들었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국세청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 미자 씨 법인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그건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대신 오래된 장부도 함께 검토해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 세무조사관 눈으로 직접 봐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거든. 미자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금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번호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낡은 장부 하나가 있었어요. 미자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건네주려다 멈췄어요. 미자의 손이 장부 위에 올려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게. 진주야. 미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걱정이 돼서 그렇지. 미자가 장부를 다시 금고 안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봐.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금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장부를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했어요. 미자가 흔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흔들림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미자가 스스로 자금 세탁 수법을 설명하도록 유도했던 것도 오늘 성과였습니다. 은진이 밀실에서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취하고 있었거든요. 세탁소로 돌아오자 은진이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어요. 다 들었어요. 녹취 파일 저장했습니다. 미자가 직접 설명한 거니까
이건 증거 효력이 있어요. 처음으로 확실한 것 하나를 손에 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미자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찰 내부에 박미자가 심어놓은 신복들이 저를 다시 엮으려고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어? 물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며칠 안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은진을 봤어요. 은진이도 이미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밀실 안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태준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섣불리 움직이면 미자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차갑게 써야 했어요. 30년 조사관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빈틈이 생긴다는 것. 탁자 위에 놓인 수기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들여다봤어요. 미자가 자금을 빼돌리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같은 경로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 패턴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오면 미자가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진과 태준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세탁소 밀실에서 증거를 찾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셋이 모인 것이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은진이 모니터 2개를 켰어요. 하나에는 미자의 비자금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메카닉 그룹 군납 비리 원천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어요. 30년치 단가 부풀리기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태준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검찰 내에 우리 쪽 수사관들에게 넘길 수 있어요. 비공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진이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해외로 송금하려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으면 계좌 동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오면 미자는 장부를 직접 꺼내서 증거를 없애려 할 거예요.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숫자 앞에서 반드시 꼬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은진이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시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자의 비자금 계좌에서 대규모 해외 송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자가 눈치채고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진이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어요. 계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미자가 해외로 빼돌리려는 불법 자금 금액이 화면에 찍혔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커져갔습니다. 은진이 말했어요. 이 이동 경로 자체가 증거가 돼요. 지금 당장 태준 씨한테 신호를 줘야 해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 미자가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태준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 쪽 수사관들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은진의 모니터에 붉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거래 보류. 은진이 숨을 삼키며 화면을 확대했어요. 해외로 빠져나가던 자금 중 일부가 중간 경유 계좌에서 묶였습니다. 은진이 다행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1차 송금이 정지됐어요. 드디어 미자의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창이 떴습니다. 미자의 비서와의 통화 녹취가 자동 저장되며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어요. 왜 안 넘어가? 뭐가 문제야?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미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밀실 안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은진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 옆에서 은진이 저장하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미자가 3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숫자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직 장부를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발목을 잡을 줄이 하나씩 조여들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탁소 유리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세탁소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로 미자의 오른팔 강철민 상무였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유리문 너머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냄새 맡고 여기까지 왔는지 긴장이 됐어요. 강철민 상무는 무엇인가 알고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남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미자가 이미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약간의 두려움은 느꼈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의 상무 강철민이 세탁소 유리문 너머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은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밀실 문을 조용히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가볼게요. 은진이 앞치마를 고쳐 메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살짝 열린 밀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강철민이 세탁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덩치가 상당히 컸어요. 어깨가 문틀에 닿을 것처럼 넓었고 양복 안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깨 뒤로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세 남자가 들어서자 세탁소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팀 다리미 소리가 배경으로 깔렸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강철민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리며 은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세탁소 사장님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은진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철민이 세탁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걸려있는 옷가지들, 카운터 위 영수증 묶음, 안쪽 문. 그 시선이 안쪽 문에 잠깐 머물렀어요. 비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숨겨진 밀실 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어요. 강철민이 다시 은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은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강철민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몸 조심하라고요. 아이도 있으신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아이 얘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은진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실 문틈으로 보이는 카운터 아래 은진의 손이 꽉 쥐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철민이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세 남자가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어요. 저 남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은진이 밀실로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를 오늘 당장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이 검찰 내 믿을 수 있는 동료를 통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세탁소를 떠나던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동료 수사관 품에 안긴 아이가 은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은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았어요. 어떤 엄마가 저 웃음을 저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여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망한 동료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룡기업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은진의 웃음이 천천히 꺼졌어요. 세탁소 유리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곧 데려올 수 있어. 은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은진의 모니터에 알람이 연달아 울렸어요. 미자의 비자금 계좌 3개가 동결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태준의 동료 수사관이 움직인 것이었어요. 은진이 실시간으로 미자, 비서의 통화 내용을 잡아냈습니다. 헤드폰을 건네받아 귀에 댔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비자금 계좌가 왜 전부 막혀 있어? 지금 당장 강철민한테 연락해. 평창동 가서 장부 챙겨오라고 해. 빨리.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탈세범들이 조사관 앞에서 무너지기 직전에 내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박미자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은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철민이 평창동으로 출발했어요. 추적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준의 동료 수사관 김 반장에게 연락했어요. 강철민이 증거 인멸을 위해 평창동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반장이 말했어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은진과 함께 평창동 골목 안쪽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 3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의 차가 골목 안에 서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를 죽였어요. 층계참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김 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반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을 본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낡은 장부를 쥐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김 반장이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씨 현 시간부로 자금 세탁 및 군납 비리 공모 혐의로 그 장부 압수하겠습니다. 강철민이 장부를 등 뒤로 숨겼어요. 수색 영장 가지고 왔어? 이게 무슨 장부인지 알아? 함부로 건들지 마. 이것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강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철민의 손에서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수사관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민이 저를 봤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김진주? 당신이 그런 거야?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보군. 여기 메카닉 그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군. 여기는 검찰총장 윗선이야. 너네들 전부 기억하겠어.
저와 수사관들은 강철민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강철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딸깍 소리가 사무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강철민이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받아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어요. 사무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김 반장이 장부를 펼쳤어요. 30년 전 날짜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수품을 만드는 방산업체 메카닉 그룹 초창기 거래 내역, 군납 물자, 단가, 부풀리기, 숫자들, 그리고 맨 아래 박미자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김 반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됩니다. 이놈들을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다 때려잡을 겁니다. 가장 윗선인 회장까지 싹 다 잡아드릴게요. 저는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세무조사 전문가였던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고, 메카닉 그룹의 실세를 체포하면서 그들의 오른팔 하나를 잘라낸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은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은진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은진이도 꽉 쥐었어요. 두 손이 맞잡힌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골목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핸드폰을 꺼내 박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2번, 3번,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강철민 상무가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네가 그런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미자가 말했습니다. 진주야, 너가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봐. 박미자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기대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미자가 심어놓은 신복들이 자기들 편에 있는 판사를 통해서 영장을 받아낸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가 저놈들 편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쥐었던 승리의 감각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지금 어디야? 물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그들이 지금 영장 집행하러 오고 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진이 옆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어머님, 은진이 불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자였습니다. 강철민이 잡히는 순간 미자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골목 바닥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진이 모니터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태준 씨가 지금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손가락을 쥐어뜯고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유리문 너머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체포되었어요. 강철민을 잡는 순간
미자는 이미 태준을 올가맬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이상 태준이가 수사를 못하게 붙잡아 두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떤 어미가 자식이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태준도, 은진도, 그 아이도 전부 끝이었어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은진이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자고.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신입조사관 시절 미자의 아버지가 강요한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 사본을 고향집 뒷마당 장독대 아래에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필요가 없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이었습니다. 그 비밀 장부야말로 메카닉 그룹의 정치적 인물들과 연결된 커넥션 범죄와 박미자 집안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강철민에게서 확보한 장부보다 3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은진에게 말했어요. 나 고향 다녀올게. 은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증거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새벽 전에 돌아올게. 대답하고 세탁소를 나섰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를 껐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고향 집은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른 흙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들었어요. 장독대 맨 끝 항아리 옆을 비췄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손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꺼내 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비닐에 쌓인 수기 장부가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겼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부는 뇌물을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과 거대 공룡기업들과의 커넥션과 자금 흐름을 기록해 놓은 비밀 장부였습니다. 제가 공직자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당신이 묻어준 진실이야. 이제 꺼내서 우리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살릴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게. 흙 묻은 손으로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은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은진이 받아들고 펼쳤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은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엄청난 증거인데요? 메카닉 그룹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최신 디지털 암호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박미자의 비자금 계좌의 암호 생성 규칙이 여기 다 있어요. 현재 미자가 쓰는 계좌 패턴이랑 완전히 일치해요. 이거면 현재 비자금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히 30년 전 기록이 아니었어요. 지금 미자가 쓰는 모든 비자금 계좌의 뿌리였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뇌물 목록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진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내내 두 사람이 밀실에서 작업했어요. 장부의 숫자들과 은진이 5년 동안 추적한 디지털 데이터가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흙 속에 묻어둔 숫자들이 지금 이 새벽 밀실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태준의 동료 수사관 김 반장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김 반장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태준 씨 파면 취소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은진을 봤습니다. 은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메카닉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었어요. 박미자 사회공헌재단 출범식도 같은 날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카닉 그룹 회장 박태영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어요. 은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공개해야 인정받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지금 나왔어요. 엄마가 준비한 증거로 파면 취소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특수수사팀장으로 복직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기 장부가 흔들렸어요. 태준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끝내러 가자고요. 저를 올가미로 잡아두려고 했던 놈들 싹 다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메카닉 그룹 회장까지 전부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아직이었거든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박미자와 그 남편 메카닉 그룹 회장 박태영이었습니다. 미자는 흰 드레스에 목걸이가 번쩍였고 회장은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십조 매출을 자랑하는 방산업체 회장답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30년 전 세무조사 현장에서 입었던 빛바랜 감색 정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단상 위에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회장도 저를 봤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듯 시선을 거뒀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은진이 내부 조력자를 통해 서버를 장악한 것이었어요. 화면에 수기 장부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날짜들, 군납비리에 방산업체 기관총, 장갑차, 군수품들 단가 부풀리기 숫자들, 그리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제공한 뇌물 내역서, 반미자 아버지의 서명,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찍힌 또 다른 서명, 메카닉 그룹의 회장 박태영까지.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화면을 보던 박태영 회장의 웃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던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마이크를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출입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태준이 검찰 로고가 선명한 수사팀 점퍼를 입고 정예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출입문마다 수사관들이 섰어요. 탈출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태준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태준 검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파면됐잖아.
태준이 검사로 복직해서 그동안 칼아온 예리한 칼날을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태준이 영장을 2장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 그리고 메카닉그룹 회장 박태영 씨, 당신들은 고위공직자 뇌물공여, 자금 세탁, 군수품 비리 공모, 그리고 내부 고발자, 직원의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증거 있어?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경호원들이 보호하려고 하자 수사관들이 경호원들마저 체포했어요. 박태영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박앤장 로펌에 당장 연락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거 다 불법이야. 각오해. 하지만 태준이와 수사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은진이 메인 서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미자와 회장이 실시간으로 해외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려던 자금이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수천억 원의 숫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박미자가 저를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고로 위장하려고 모의했던 음성 녹취록이 흘렀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연 회장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빨리, 오늘 밤 처리해. 연 회장이 경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 강철민 상무의 자백 녹취록이 흘렀습니다. 손은진 과장의 동료였던 메카닉그룹의 직원이었던 부부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했다는 진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이 군납단가를 직접 지시한 내부 문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년치 숫자들이었어요. 미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추악한 권력을 지닌 사자들의 숨겨진 범죄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체포되는 박미자와 그 남편을 보면서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는 것을 본 적 없던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30년 전 수기 장부를 펼쳐 미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네가 숨긴 모든 범죄의 뿌리가 여기 적혀 있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을 들어 미자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쳤어요. 탁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이건 네가 짐승처럼 짓밟은 내 며느리의 자존심이야. 당신들이 죽인 은진이의 동료들의 자식은 은진이가 지금 키우고 있어. 당신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거야. 군수품 납품하는 공룡기업이라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당신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구겨진 장부를 회장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이건 당신이 30년 동안 나라를 등쳐먹은 죗값이에요. 박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이 장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단상 아래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먼저 회장 앞에 섰습니다. 박태영 씨,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무기를 팔면서 수십 년간 단가를 부풀려 나라를 속인 죄, 오늘 반드시 치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관계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저를 누명 씌우고 부패한 검사들까지 지금 모두 체포되었으니 로펌에 연락해도 풀려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태준이 박태영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미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박미자 씨, 남편 뒤에 숨어서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한 죄도 함께 치르셔야겠습니다. 어머니의 동창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악마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사십시오. 미자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딸깍 딸깍 두 소리가 연달아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회장이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평생 자신을 둘러쌌던 정관계 인사들, 거래처 대표들, 언론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악인을 보면서 이제는 거리를 두려고 한 것이지요. 끌려가는 회장의 어깨가 천천히 꺾였습니다. 미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진주야, 살려줘. 미안해. 미자가 무릎 꿇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너는 동창이잖아. 우린 친구잖아. 뭐, 친구라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난 한 번도 너의 친구였던 적이 없었어. 넌 남편의 권력을 믿고 나를 짓밟고 우리 아들을 누명 씌워서 파면시켰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무엇보다 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 그건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면서 살아야 할 거야.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은진이 죽은 동료 부부의 아이를 품에 안고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은진의 목을 꼭 안고 있었어요. 단상에서 내려가 은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은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룡 같은 무서운 사람들을 처단했어요. 모두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진이 아이를 안은 채 품으로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이제 가족처럼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죽은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가슴으로만 불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심 대로변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진주와 은진의 가족 세무법인, 은진의 낡은 세탁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은진이와 함께 세무법인을 오픈했습니다. 은진이는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이 있었고, 저는 오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 태준이와 은진이는 그놈들이 체포된 후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은진이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딸 같은 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일도 하고 있어요. 유리 통창 너머로 환한 조명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세탁소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서 스팀 다리미 소리 대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스팀 다리미 수증기 속에 서 있던 은진이 지금은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때리고 욕하고 내쫓으려 했던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자와 박태영 회장은 나란히 재판정에 섰습니다. 고위공직자 뇌물 제공, 자금 세탁, 군납비리 공모, 살인 교사 혐의로 두 사람 모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1년 넘게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의 전 재산은 이미 동결되었고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이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호텔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던 그 여자가 지금은 차가운 법정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만 기다리며 구치소에 갇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카닉 그룹은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고 유동성위기로 파산하여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뒤 결국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어요.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그 화려한 이름의 마지막 행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들의 오른팔이었던 강철민 상무는 박미자보다 먼저 모든 혐의를 자백했어요. 법정에서 세 사람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강철민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회장과 박미자의 비리를 전부 고발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배신을 한 거였죠. 씁쓸한 현실이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들의 오른팔이었던 강철민 상무는 그렇게 자신을 위한 증언을 해버린 것이지요. 저는 아침마다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서초동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 마셨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며느리 은진이가 내려준 커피였어요. 태준이 아이를 목마 태우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 소리가 매일 아침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그 한 단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어떤 부모가 손주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장해제가 될 줄 알았겠어요. 저는 그것을 62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제 친손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은진이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사망한 동료의 자식을 친딸처럼 기르는 제 며느리 은진이를 보며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은진이가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저도 이제 손녀딸 하진이를 친손녀로 생각하고 평생 사랑으로 키울 겁니다. 은지는 더 이상 뜨거운 스팀 다리미를 잡지 않았어요. 대신 정교한 회계장부를 다뤘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세금 문제로 잠 못 자는 서민들이 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은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이 자리를 위해서였다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세탁소 주인이라는 것만 보고 아이 딸린 미혼모라는 것만 봤습니다. 그 눈 뒤에 이런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은진이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박미자와 같은 부류였을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갑질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며느리 은진이와 시장을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건 여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은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옆에서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두 분이 모녀예요? 라고 물었어요. 은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누가 보면 딸하고 엄마인지 알겠어요. 두 분이 정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이 넘쳐 보인다고요. 한때 며느리 은진이를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검사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애딸린 미혼모 아들이라고 까가내렸던 제가 작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검사라는 아들을 키워냈지만 권력을 가진 동창생 친구에게 배신당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으면서도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와 손을 맞잡고 일어선 과정이 참으로 가슴 벅찼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죽음을 보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동료의 자식까지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은 이들과 맞서 싸운 은진 씨의 용기가 검사, 아들을 둔 김진주 씨의 마음까지 녹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